여러분들 그러면 첫 번째 바다로 안내하겠습니다. 교육심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교육심리를 선택한 이유는 심리와 교수 방법론이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심리가 이쪽 면이라면 교수 방법론은 이쪽 면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교육학에 굉장히 큰 영역이죠. 외국 책들을 보면요. 미국의 교육심리학적 책들을 보면 대부분이요. 교육심리와 교수 방법론이 같이 섞여져 있는 책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육학 책들은 교육심리와 교수 방법론이 구분되어 있는 책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미국의 교육심리학적 책들을 보면 대부분이 교수 방법론과 교육심리는 묶여져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같은 성격이라고 봐야죠. 아까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아이들의 우리가 특성을 아느냐, 그게 맞는 우리가 어떤 교수 방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교육심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교육심리는 우리가 크게 이야기를 하면은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발달심리. 두 번째, 학습심리. 세 번째, 상담심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발달심리, 학습심리, 상담심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넓은 교육심리학을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만 구분해 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아주 핵심적인 길로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발달심리학과 학습심리학의 차이점은 뭐냐라고 하는 건데, 발달심리학과 학습심리학의 차이점은 발달은 유전과 환경이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환경적 요인도 있는 건데 두 개가 혼합되어 있고 두 개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학습심리학이라는 것은 뭐냐? 이 중에서 환경만 작용하는 겁니다. 환경만. 좀 애매하죠. 이게 유전과 환경이 혼합되어서 일어나는 일들과 환경만이 작용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사실은 구분하기가 애매합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이론적으로 구분하고 싶어 하는 거죠. 발달심리학적 측면과 학습심리학적 측면으로 구분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심리학의, 교육심리학의 양대 축입니다. 왜? 교육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환경이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상담심리학은 요런 이제 발달심리학과 학습심리학에 나온 이론들을 상담에 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심리학은 독자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발달심리학과 학습심리학을 잘 아시면 상담심리학은 저절로 얻어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발달과 학습심리학보다는 상담심리학이 더 실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사들은 당연히 학생들을 상담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학부모 상담도 해야 되고 이런 우리가 상담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의 종사자들에게는 상담심리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의 비중보다도 어떤 이론적인 어떤 비중을 따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한 60%, 요게 한 20%, 요게 한 20%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가장 핵심이 하나는 뭐냐? 교육심리학은 세 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발달심리학과 학습심리학과 상담심리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딱 머릿속에다 각인시켜 놓고 출발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발달심리학은 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나? 어떤 정신적이고 인정 영역의 발달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의적 영역에 우리가 발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학생들의 인정 영역과 정의적 영역의 발달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 인정 영역은 지능도 있고 그 다음에 창의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인지 양식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성격은 인지적 영역은 아닙니다. 성격은 인정 영역은 아닌데 다른데 이제 여놓을 데가 없어서 그냥 끼워 여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핵심으로 들어가 보면은 인지적 영역은 어떻게 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지능과 창의성과 인지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피아제, 비고츠키, 가드너, 스탠버가 전부 지적인 능력을 우리가 설명해 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요즘에는 또 창의성도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브레인스토밍, 시네틱스와 같은 수많은
창의적 기법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인지 양식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냥 제가 대표적으로 독립형과 의존형을 우리가 들었고요. 성격 발달 이론이 우리 교육학에 조금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 이제 프로이드 이론과 엘릭슨 이론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보통 우리가 인지적 발달의 연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정의적 영역은 어떠냐? 이게 이제 참 애매한 이야기인데 다행히도 이제 우리 교육학에서는 동기를 주로 많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학습 동기, 학교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활동 동기 이런 것들이 교육학에서는 중요한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적 동기, 외적 동기나 목표 지향성, 자기 효능감, 귀인 이런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굵직굵직한 것만 이제 다룬 건데 발달 심리학은 인지적 발달과 정의적 발달로 구분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교육이라는 것이 인적 영역에 큰 이제 범위를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정의적 영역은 사실 교육학에서 다루는 부분이 동기 빼고는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적으로 연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인적인 영역의 연구가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학습심리학으로 넘어가 보는데 학습심리학은 양대축이 있습니다. 그거는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가지는 축과 그 다음에 인지주의에서 가지는 축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행동주의 심리학파들이 주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정신적인 영역은 학습에 영향을 별로 주지 않는 것이고 학습은 행동적 영향에 의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에 이제 스키너, 손다이커, 파블로프와 같은 아주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인지주의는 형태주의와 정보 처리 모형을 우리가 가지는 건데 이게 사실은 발달 심리와 학습 심리가 좀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큰 우리가 학문적인 어떤 경계까지는 우리가 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 발달 심리학도 인지주의가 있고 학습 심리학도 인지주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신과 어떤 행동의 혼합적인 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 행동과 인지의 혼합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대표적인 것이 관찰학습, 반두라의 관찰학습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제 상담심리학 쪽으로 보면은 이 상담심리학은 아무래도 이제 이 프로이드의 성격 발달 이론에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프로이드 쪽의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프로이드, 분석심리학, 개인심리학, 상호교류 이런 건 전부 프로이드의 영향에 의해서 이루어진 상담심리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지행동주의라는 건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행동주의와 인지주의가 붙은 거죠. 이게 이런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론학자들은 인지와 행동을 분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인지적 면과 행동적인 면은 차이가 있다. 양쪽은 다르다. 라고 분리해내려고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아이들을 상담해 보면은 두 가지를 분리해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 이론에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인지와 행동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인지 행동적 상담 이론인데 유명한 REBT 이론, 그 다음에 CT, 행동주의적 여러 가지의 우리가 상담 이론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학에 큰 3의 세력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죠. 그게 인간주의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주의 심리학에 인간주의, 실존주의, 형태주의가 존재하고 기타적 이론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죠. 교육심리학은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교육심리학의 3개의 영역이 뭡니까? 발달을 연구하는 발달심리학, 학습을 연구하는 학습심리학, 상담을 연구하는 상담심리학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심리학을 분류해 나가는 것은 연구 영역에 대한 분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아까 좀 덧붙일 수 있겠죠? 성격심리학, 그죠? 덧붙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구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분류해주는 심리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심리학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동주의 심리학파, 인지주의 심리학파, 인간주의 심리학파, 이렇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심리학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심리학파는 여러 가지 우리가 심리학파가 우리가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심리학파 중에서는 행동주의 심리학파가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지주의 심리학파가 존재하는데 인지주의 심리학파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지주의 심리학파는 이렇게만 인지주의라고 봅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피아제도 인지주의, 그 다음에 비코츠키도 인지주의, 정보처리 모형도 인지주의이기 때문에 인지주의는 광범위합니다. 행동주의 심리학파는 아주 연구들이 행동에 어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큰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인지주의는 이런 식으로 광범위한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우리가 심리학파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심리학파입니다. 상담심리학의 큰 업적을 낸 이 프로이드의 심리학파인데, 이 프로이드의 심리학파, 행동주의적 심리학파, 이게 미국에서 크게 융성을 했을 때 인간주의 심리학파가 나오면서 제3의 심리학이다 라는 말이 붙여지게 된 것은 인간주의 심리학파에 의해서 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심리학파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만, 교육심리학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또 나름대로 속에 들여다보면은 행동주의와 인지주의와 정신분석과 인간주의 심리학파들이 이런저런 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차를 분류하고 하나하나씩 들어가야만이 심리학을 정복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리학이 대체적으로 어수선합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을 분류하지 않고 심리학을 들어가시면은 정신이 없는 미로의 세계를 떠도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발달심리학, 학습심리학, 상담심리학으로 구분해 놓고 하나하나씩 정리하고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공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행동주의 심리학파는 사실은 이제 요 학습 이론에 큰 업적을 남긴 거고, 요게 이제 동기 이론 같은 것도 대부분 이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 큰 공헌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지주의는 여기 보시다시피 피아제, 비코츠키, 정보처리 모형 이런 데 이제 연구를 많이 한 건데, 요 심리학파들이 구성주의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간주의적 측면을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분석 이론은 아무래도 그 교육적인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은 많이 교육학에서는 다루지는 않습니다. 자, 요게 교육심리학의 정리입니다.